18년 동안 매일 밤 함께 잠들었던 내 아내가 지금 이 순간 다른 남자와 내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단 5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의 모든 믿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의 배신을 목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그 정도면 충분하더군요. 태국 출장에서 일을 마치고 하루 일찍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길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낯선 가죽 구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크리스털 와인잔. 수연이는 혼자 술을 마시는 법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녀가 좋아하는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사왔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연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정작 놀란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더 참혹한 것은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노골적인 신음과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찢고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의 정절을 상징하던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수연이는 낯선 남자와 뒤엉켜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들이닥쳐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 사람의 추잡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의 붉은 녹화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제 가슴속 믿음의 조각들도 하나둘씩 타버렸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표정과 몸짓으로 그 남자에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제가 사준 침대를 제 집처럼 누비고 있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100% 믿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밤 현관의 신발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문고리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가식적인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우는 숨을 죽인 채 촬영을 마치고 마침내 문고리를 힘껏 움켜쥐며 안방으로 난입합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안방문이 벽에 부딪히며 제 분노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뒤엉켜 있던 2 사람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른 건 아주 찰나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아내 수연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휴대폰 카메라 렌즈는 그 추잡하고 적나라한 현장을 단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찾던 남자. 김태주는 마치 덫에 걸린 쥐새끼 마냥 비굴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누구 침대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제 입에서 나간 목소리는 저조차 생경할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불같이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장 밑바닥부터 얼음물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의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성적인 냉소였습니다. 수연은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이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이 지옥 같은 광경이 오해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준 뒤 침대 밑에 엎드려 바지를 입으려던 김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리고 거기 가방에서 신분증 꺼내. 제 명령에 김태준은 손을 벌벌 떨며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표정하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신분증 꺼내라고.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그는 결국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고 저는 그 안에 든 주민등록증을 낚아챘습니다. 김태준, 1981년생. 주소지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고급 아파트더군요. 압구정 사시는 귀한 분이 남의 집 침실에는 왜 들어오셨을까? 저는 신분증 앞뒷면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저처럼 침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주먹이 먼저 나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 구석에서 무릎을 꿇은 채 태국에 내일 온다며 왜 오늘 온 거야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없는 동안 이런 짓을 수없이 반복해왔음을 자백하는 꼴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이 방에서 이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와 와인을 마시고 쾌락을 즐겼을 겁니다. 제가 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산 이 가구들이 이 공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주거침입 현행범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제 신고 전화를 듣자 김태준은 바닥에 머리를 대시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까지 오면 저 정말 끝장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강남에 살고 번듯한 직장을 다닌다는 놈이 남의 가정을 파탄 내놓고 이제야 제 가정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유부남이면서 감히 제 아내를 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 집까지 침범한 대가는 혹독해야 마땅했습니다. 수연 또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여보, 경찰은 취소해줘. 제발 우리끼리 해결하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디 있어? 배신한 여자랑 도둑놈 한 명뿐이지. 너희가 즐긴 그 5초의 쾌락이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망치는지 이제부터 구경해. 잠시 후 아파트 단지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과 반쯤 옷을 걸친 남녀 그리고 차갑게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던 경찰은 상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김태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이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합의된 관계였다고요.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진명인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공동 거주자로서 이 남자의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 부재 중에 무단으로 들어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입니다. 경찰관은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라며 김태준을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가는 김태준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비싼 가죽 구두를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끌려가는 꼴이라니. 주민들이 문틈으로 내다보는 복도를 지나며 그는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습니다. 자칭 압구정 귀하신 분이 순식간에 범죄자 신세가 되어 끌려가는 장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가 번진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18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지키고 싶었던 그 가식적인 평화가 어떻게 가루가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너희 둘이 보낸 그 5초의 충격이 내 18년을 쓰레기로 만들었으니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집안에는 고약한 배신의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입은 이 상처들을 어떻게 더 정교하고 잔인한 복수로 되돌려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바라보며 다음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소설 같으신가요? 현실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영상부터 찍으세요. 그것이 법정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겨우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니까요. 과연 이들의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가 준비한 다음 단계의 심판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직장, 그리고 그의 아내 박미경 씨.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복수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제가 김태준의 회사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을 영영 못 보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적용한 방법은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폭력을 쓰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분증과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확보하세요. 셋째, 경찰을 불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복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김태준에게 2억 원의 소송을 걸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한 구체적인 과정, 다음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두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평화와 신뢰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저처럼 차갑게 심판하십시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햇살이 치유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리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모든 과거가 부정당하고 미래가 통째로 불타버리는 그런 감각이죠.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을 배신으로 되돌려준 그들에게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서둘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수연을 지나칠 때 제 마음에는 단 한 조각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가식적으로 느껴져 소름이 돋을 뿐이었죠. 울지 마. 그 눈물 아껴둬야 할 거야. 앞으로 올 일이 훨씬 많을 테니까. 저는 차갑게 내뱉고 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초동에 위치한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는 제 동창이자 이 바닥에서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젯밤 촬영한 그 역겨운 영상과 김태준의 신분증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상훈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주거 침입까지 엮었으니 형사처벌도 가능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낼 생각 없어. 김태준 그놈,
가진 거 전부 털어버리고 싶어. 위자료 2억 원 소송 바로 진행해줘.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상징적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겠다는 제 의지였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그의 아파트와 예금 계좌부터 가압류하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푼도 못 쓰게 묶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상간남 소송에서 2억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정신적 충격과 주거 침입에 죄질을 강조하면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 우리는 단순히 이혼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 18년 동안 제가 해외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군 여자에게 단 1원도 줄 수 없었습니다. 상훈아, 네가 출장 간 사이 수연 씨가 쓴 카드 내역도 다 분석할게. 상간남한테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환수 대상이야. 변호사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파괴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마친 뒤 저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김태준의 아내 박미경 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 가장 긴장됐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지만 그녀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였으니까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한 박미경 씨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영상을 보던 그녀는 결국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태준 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들이 중학생이에요.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절규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믿었던 사람에게 인생을 부정당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슬픔은 곧 분노의 동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놈들 우리 인생 망쳐놓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둘 순 없잖아요. 저 사람이 박미경 씨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짓 못했을 겁니다. 같이 싸웁시다. 제 제안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며 제가 준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훈 씨, 고마워요. 사실을 알려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김태준의 숨겨진 비상금 계좌, 부동산 현황,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타격지가 남았습니다. 김태준의 사회적 숨통을 끊어놓는 일이었죠.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김태준이 근무하는 대한종합상사 인사팀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곳은 업계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하지만 내용은 아주 치명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종합상사 전략기획팀 김태준 차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김 차장은 주거침입 및 부정행위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며 저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와 영상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거 침입이에요? 사실입니까? 김 차장님은 지금 외근 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근이 아니라 제 침실에 있었죠. 증거 사진과 경찰 출동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이미 준비해둔 고소장 사본과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기술을 더 썼습니다. 단순히 인사팀에만 알린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을 가장해 김태준의 비위 사실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이죠. 대한종합상사의 얼굴인 전략기획팀 차장님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잡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짧은 글은 순식간에 사내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빨랐습니다. 대한종합상사 내부 규정상 도덕적 결함이나 범죄 연루는 즉각적인 징계 사유였습니다. 특히나 김태준은 곧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터라 회사의 배신감은 더 컸겠죠. 이틀 뒤 저는 박미경 씨를 통해 김태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김태준에게 징계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 및 회사의 명예 실추였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대출금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직장을 잃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했으니 이제 그의 앞날은 캄캄한 어둠뿐일 겁니다. 김태준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직장만은 살려달라며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상훈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저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끝이라니? 이제 시작이야. 태준아, 네가 남의 가정을 파탄낼 때는 본인의 가정도 직장도 걸었어야 하는 법이니까 억울해하지 마. 이건 네가 선택한 결과니까. 이 복수의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김태준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압구정에서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집안에 남은 오염된 흔적, 바로 수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단칼에 쳐내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진정한 잔인함은 그들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건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기회를 줄 뿐입니다. 둘째,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법은 눈물이 아니라 기록을 믿습니다. 셋째,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절대 혼자 울지 마세요. 법과 시스템은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김태준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치밀한 과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전략적인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제가 이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태준이라는 쓰레기는 치웠으니 남은 건 제18년을 모독한 또 다른 주인공 수연과의 마지막 결전입니다. 그녀가 과연 제가 준비한 이 도미노 파멸의 마지막 조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어떤 평온을 찾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복수극의 정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 수연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오염물질을 그의 일터에서 완벽하게 치워버린 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얼룩이었던 수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내쫓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18년 동안 누려온 모든 사회적 기반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무너뜨려야만 제 복수가 완성될 수 있었죠. 배신자를 단칼에 쳐내는 것이 잔인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진짜 잔인한 것은 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뻔뻔하게 일상을 살아가려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해 수연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배려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입니다. 수연의 부모님, 즉 저의 장인과 장모님은 제가 평소에도 친부모님 이상으로 끔찍이 아끼던 분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최고급 선물을 챙기고 건강검진부터 효도 관광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하지만 수연이 저지른 짓은 그분들에게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장모님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상훈 서방 왔는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좀 상했네.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제 굳은 표정과 차가운 눈빛을 보시더니 이내 장모님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셨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말없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평화롭던 거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아내이자 그분들의 금지옥엽 딸인 수연이 김태준과 뒤엉켜 쾌락에 몸을 맡긴 모습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장인은 얼굴이 터질 듯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수연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우리 수연이가. 장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제 침대에서 제가 밖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출장 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석 달이나 되었더군요. 제가 사다 준 향수를 뿌리고 그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수연이 뒤늦게 친정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차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펼쳐진 영상을 보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상훈 씨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울부짖으며 수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작은 악기건을 서방이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다 준 돈으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장인어른 역시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명품 가방과 짐들을 발로 차며 현관 밖으로 내던지셨습니다. 내 자식 중에 이런 망종은 없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죽어서도 내 얼굴은 안 볼 테니. 문전박대라는 말이 이보다 더 처절할 수 있을까요? 수연은 맨발로 복도에 쫓겨나 문고리를 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철문은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부모에게조차 손절당한 그녀의 뒷모습은 제가 느꼈던 배신감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녀의 우아한 사모님 평판을 박살낼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괴할 때 완성됩니다. 수연은 평소 강남 주부 모임이라 불리는 사모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뽐내곤 했습니다. 그 대화방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권력이었죠. 저는 그녀의 지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법원소장, 사본과 경찰의 주거침입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전송했습니다. 정수연 씨의 남편 정상훈입니다. 정수연 씨가 유부남과 제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8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그녀의 실체를 공유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대화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연 씨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정말 소름 돋네요. 우리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인데 무섭다. 어쩐지 요새 명품 자랑이 심하더라니라는 반응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쌓아온 가식의 성벽이 단 1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평판은 한순간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우연히 수연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녀는 사실상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가사노동만 해온 경력 단절 여성에게 서울의 생활비는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보증금도 거의 없는 낡고 좁은 원룸으로 쫓겨났고 생계를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때 백화점 VIP실에서 퍼스널 쇼퍼의 시중을 받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정수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편의점 조끼를 입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도시락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서인지 그녀의 얼굴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관리를 받지 못한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가엔 깊은 주름과 그늘이 패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그녀를 예전에 그 빛나던 사모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이 있을 뿐이었죠. 반면 김태준의 소식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잃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미경 씨는 제게 받은 증거를 토대로 김태준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고 그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불륜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탓에 동종업계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그마저도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해 술에 의존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압구정 거리를 거들먹거리며 외제차를 몰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꽤나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의 표본입니다. 가끔 퇴근길 밤거리를 걷다 보면 편의점 차가운 조명 아래 서 있는 수연과 비슷한 실루엣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증오 대신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대가는 이토록 무겁고 씁쓸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폭력을 쓰거나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마세요. 대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가족, 명예, 돈을 하나씩 앗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세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히 손절할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도 나를 지키는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런 통쾌한 복수극과 인생의 교훈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모든 도미노는 쓰러졌고 쓰레기는 완벽히 분리수거되었습니다. 수연과 김태준은 각자의 지옥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본편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수극의 대단원을 장식할 소름 끼치는 반전이 딱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제가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발견한 진짜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 공개할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에 집안이 깨끗하듯 제 마음도 이제야 비로소 정돈된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복수극의 대단원을 장식할 마지막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오염시켰던 그 흔적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일종의 정화의식이었죠. 저는 수연과 김태준이 그토록 탐닉했던 이제는 구역질 나는 기억만 남은 그 침대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들에게 더 큰 수치심을 안겨줄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불륜 남녀가 쓰던 침대 무료 나눔합니다. 제목 아래에는 그날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짧고도 강렬한 설명을 덧붙였죠. 제 아내와 불륜남이 제가 없는 사이 사랑을 나누던 침대입니다. 상태는 아주 뜨겁게 사용되어 아주 좋습니다. 증거 사진과 영상은 이미 법원에 제출했으니 이 침대의 역사적 배경이 궁금하신 분은 채팅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이 제 글을 보러 몰려들었고 댓글창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남편분 멘탈 갑이네요. 이게 실화냐? 진짜 역대급 조리돌림이다. 그 불륜 남녀들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같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수연의 지인들도 김태준의 동료들도 아마 그 글을 보았을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조리돌림은 제가 느꼈던 고통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한 번 더 찢어발기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 침대를 남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전염되는 것조차 싫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수배해둔 트럭에 침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치한 대형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소각로 앞에 침대가 놓였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가식과 배신이 응축된 덩어리였습니다. 직원이 버튼을 누르자 침대는 천천히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매트리스의 천과 스프링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에 닿을 때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업자득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장난의 대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저는 그 잔재를 불태우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무척이나 눈부셨습니다. 주방 벽 한 구석에는 제가 이사를 오자마자 적어둔 문구가 있습니다. 참은 만큼 받아라. 그것은 제 자신에게 주는 경고이자 세상을 향한 제 나름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갓 구운 토스트와 향긋한 커피 한 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을 품고 죽을지 아니면 해독제를 찾아 더 강해질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힘과 냉정한 이성으로 저를 파괴하려던 사람들을 응징했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하며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로운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